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주말판 위켄드 에디션입니다. 원래는 월요일에 올려드려야 했던 주말판을 거의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말이 다 돼서야 올려드리네요. 짧은 뉴스로 꾸며드리던 아침엔 아메리카노 작업을 일주일 통으로 미루면서도 계속해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준비하는 작업에 몰두했던 이번 주였습니다. 오늘은 그런 만큼 원기옥을 쏘는 느낌으로 전부터 예고드렸던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행을 깬 정책, 또 행보를 짚을 때마다 머스크라는 인물과 정부 효율부, 도지라는 이 조직의 특이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분석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아마도 아침엔 아메리카노에서 언급된 단어의 사용 빈도를 추려보면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가 최상위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머스크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머스크는 조 바이든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지금처럼 아주 대놓고 정치에 크게 관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쩌다 그랬던 사람이 트럼프와 마가에 올인하게 됐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여전히 무척 놀라운 태세 전환이란 말이죠. 어느덧 머스크는 코-프레지던트, 이제 공동 대통령 아니면 사실상 심지어 트럼프 머리 위에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까지 들어가면서 행정부 수장의 권한, 그 이상의 영향력과 거의 무소불위의 힘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 발 뉴스 사례들이 정말 쉼없이 쌓였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정부 공무원 수백만 명한테 메일 한 통을 띡 보내서 이번 주에 뭐 했는지 적어서 보고해라. 보고 누락하거나 답장이 변변치 않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을 벌였고 다른 나라 정치에 대한 선 넘는 개입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할까요? 지난 주말 독일 총선에서 독일 대한당, 이 AfD가 예상대로 20% 육박하는 표를 얻기도 했죠. 미국이 이제 막 민주화를 이룩한 신생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의 법과 제도가 머스크와 트럼프를 전혀 막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머스크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지 분석해보는 건 주말판 업로드가 늦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시점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머스크의 동기, 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말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굳이 애써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접하게 돼서 다양하게 읽고 보고 들어봤는데요. 그 분석이 틀렸고 제가 오늘 하는 말이 맞다 라고 선언하려는 생각은 우선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대한 일리 있는 관점과 분석들을 다양하게 많이 공급하고, 그래서 공론장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어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거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책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다소 엄숙한 자세와 마음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언론인 카라 스위셔의 머스크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달 초에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에 카라 스위셔가 출연했습니다. 스위셔는 아메리카노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테크 업계를 이제 정말 오랫동안 취재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해온 이제 베테랑 언론인이자 논평가죠.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한 이야기는 카라 스위셔가 사실 본인의 팟캐스트 그 On with 카라 스위셔에서 또는 여기저기 인터뷰 책에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해온 이야기와 결은 같았어요. 근데 이제 방대한 분량의 분석과 통찰을 이제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그나마 이제 약 1시간 분량으로 줄여서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일과 마침 그 접목을 해서 이야기한 거라서 요약해서 정리하기도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셔와 클라인이 나눈 대화의 스크립트는 이제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그 홈페이지에 그 웹페이지에 가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 오늘 아메리카노를 듣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한번 꼼꼼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한 일은 이제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제 궤변을 앞세워서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던 공론
말문장의 기능을 없애버리고 자신을 유일한 궁극의 인플루언서 자리에 올려놓은 일에 가깝죠. 그렇다고 머스크를 지금 캔슬하는 건 바람직한 대응도 아닐 뿐더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이크와 방망이, 금고를 전부 다 손에 넣은 머스크니까요. 머스크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불법이다, 얼마나 큰 죄다, 이런 이야기보다 오늘은 카라 스위셔와 에즈라 클라인의 어떤 분석 통찰, 관점을 빌려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동기를 파헤쳐 보는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 발 더 나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같이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혜영 교수님 없이 저 혼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에피소드가 될 텐데요. 아메리카노에 대한 피드백, 질문들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이메일 아시죠? 아메리카노 americano2020@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특히 아침엔 아메리카노 시작하면서 에피소드 열심히 올리고 있는 그 서브스틱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도 구독해 주시면 아메리카노가 전해드리는 많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른바 트럼프가 지목한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릴 힘을 갖춘 확실한 파트너, 서포터들을 자기 편에 두고 있고 트럼프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전원을 효과적으로 꺼뒀다. 즉 제도를 무력화한 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점을 꼽겠습니다. 1기 때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원하는 대로 못하게 막아서는 세력이 굳이 민주당, 야당까지 가기도 전에 공화당과 행정부 안에서 끊임없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런 세력이 이미 손발이 잘려나갔거나 눈에 띄게 약해진 상태라는 점이 가장 달라 보입니다. 자, 1기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행정부 내에서 우선 주요 인사가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 정부의 돈줄과 인사권을 쥔 의회, 이 공화당 내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앓는 소리를 했어요. 게다가 법원도 사사건건 대통령의 권한이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었고요. 그런데 이번 2기 행정부를 보면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정말 사슴을 보고도 저건 누가 봐도 마리오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 부처의 장과 백악관 참모진을 꾸렸고 의회의 무게 중심추도 마가 리퍼블리칸이라고 하죠. 트럼프에 충성하는 공화당원들로 옮겨와서 전통적인 공화당원들은 거의 남지 않았으며 그런 구성으로도 선거에서 심지어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무서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또 사법부도 연방판사 전체를 완전히 보수 성향으로 싹 물갈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대법원, 가장 높은 이제 대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6대3의 보수의회 대법원이 실제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을 확대해주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므로 트럼프는 원하는 대로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리는 칼, 진짜 효율적인 무기로 일론 머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와 트럼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일단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파트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카라 스위셔와 에즈라 클라인의 대화를 토대로 써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 관점과 의견은 최대한 빼고 스위셔와 클라인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핵심을 추려봤습니다. Modernizing Federal Technology and Software to Maximize Government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연방정부의 기술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맡아 정부의 효율성, 생산성을 최대로 높인다. 위의 구절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공표한 행정명령 가운데 정부 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도지를 신설한다며 그 취지에
관해 써놓은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 효율부는 이름에 디파트먼트가 있긴 하지만 정식 부처는 아닙니다. 만약 정식 부처라면 부처의 장인 장관은 상원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되는데 머스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죠. 정부 효율부라는 이름이 얼마나 기만적인지에 관한 비판은 뉴욕타임스의 칼럼으로도 실렸고 이걸 제가 스브스 프리미엄에 최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제대로 된 임명 절차 없이 어물쩍 만들어서 앉힌 자리치고는 그 장인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다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정부 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머스크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또는 트럼프 마음에 안 드는 규제기관들을 통으로 잘라내고 썰어버리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만 해도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업인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편에 속하는 민주당 지지자로 분류됐습니다. 전기차 기업을 창업해 성공 궤도에 올린 장본인인 만큼 기후변화는 실제 하는 위협이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했고요. 그런 그가 어떻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의 머스크 즉 온갖 극우 음모론을 앞장서서 퍼다 나르고 남의 나라 독일 총선을 앞두고는 그 선거에 버젓이 개입해 선 넘는 말을 쏟아내는 극우 투사가 됐을까요? 스위셔는 우선 머스크가 정부에 들어와서 막강한 권한을 손에 넣고 한 일이 회사를 세우거나 인수한 뒤에 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 말은 머스크가 사업해온 방식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예측해볼 수 있고 또 사기업에서는 가능했던 일이지만 정부에서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니 선을 어디다 긋고 머스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원칙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머스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스위셔는 이를 비디오 게임 할 때의 1인칭 세계관에 비유했는데요. 자신은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쳐 정의를 구현하는 영웅이고 자기를 가로막는 건 악마이자 동시에 사라져도 상관없는 마치 NPC라고 하죠. non-player 캐릭터라는 거죠. 게임은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으로 즐기게 짜여져 있지만 여기에 아주 몰입하다 보면 1인칭을 넘어 이제 전지적 시점으로 게임 속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사실 게임 속에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극적인 관점과 세계관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세상에도 투영해 게임 속에서 무기를 휘두르듯 자본과 어떤 정치적 성공을 통해 얻은 권력을 실제 세상에서도 휘두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다 못해 극적인 모습을 연출했는지는 테슬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 알 겁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초반에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기술 개발도 부진해서 사실 다른 많은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문을 닫을 위기를 겪었다가 넘기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머스크는 정말 집에도 안 가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한 번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에 아마 이건 카메라를 껐을 때 머스크가 기자에게 했던 말로 스위셔는 기억을 하던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 테슬라가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If Tesla doesn't survive, the human race is doomed 라고 정말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원대한 계획을 현실에서 정말 구현해낼 수 있는 명석한 두뇌와 능력을 갖춘 사람, 거기에 또 정말 중요한 운까지 따라줘서 환경이 최소한 그 사람의 열정과 능력을 펼칠 기회를 가로막지 않는 사람까지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교집합을 추려보면 거기에 드는 사람, 남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버티면서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심지어 세상도 내 편에 서 있는 경우죠. 일론 머스크는 그 흔치 않은 교집합에 드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시쳇말로 난놈 중에 난놈이라고 할 수 있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른바 비디오 게임의 플레이어 1 세계관은 일론 머스크가 거둔 성공의 비결이자 원동력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세계관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주장을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여야 합니다. 머스크는 실제로 자기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본능적으로 과장하곤 합니다. 지금 산적한 문제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고 문제의 원흉은 전부 다 사라져야 마땅한 악이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마저 혁신을 가로막는 적폐로 치부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머스크의 주변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마치 게임에서 버튼을 누르면 무기를 바꿔들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 캐릭터처럼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머스크의 충실한 수족이자 에네이블러라고 하죠. 조력자들입니다. 머스크와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비디오 게임에선 말할 것도 없고 기업 환경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 속의 회장님들은 자기만의 왕국을 구축해놓고 사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물론 사고가 열려있는 CEO가 경영을 더 잘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머스크는 자신의 신념을 궁극으로 밀어붙여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인 만큼 내 생각이 옳다는 일종의 승자의 저주에 빠져있고 주변에도 머스크에게 반대하거나 머스크가 보지 못하는 맹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스맨만 남고 알겠습니다 대답도 하기 전에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머스크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태스크를 수행하는 부하들만 있는 겁니다. 그 부하들이 지금 정부효율부 도지의 인력들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증언을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5분에서 10분 정도 화상 인터뷰가 잡혔고 화면 반대편에 있는 새파랗게 이제 젊은 사람이 자기더러 어떤 업무를 하는지 취조하듯 압박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화면 반대편에서 인터뷰를 하던 사람들, 또 재무부의 정부 예산 지출 장부를 들여다보겠다며 서버에 접근권을 얻고 나서 재무부 지하에 다른 사람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 비효율적인 예산 용처를 샅샅이 뒤지던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들이 바로 머스크가 거느린 부하, 도지 사람들입니다. 머스크가 사업에서 성공하며 몸에 밴 또 다른 승자의 저주는 관습과 규범, 나아가 법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일입니다. 머스크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법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일단 밀어붙인 다음에 법이나 규범, 관습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위반인데 라고 지적하면 그때 가서 이를 사후에 처리하는 겁니다. 비단 머스크뿐만 아니라 소위 창조적인 파괴 같은 신화를 만들어낸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법이 오히려 표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접근법이 테슬라를 여기까지 성장시킨 데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부터는 아무래도 이 트위터의 소셜미디어, 언론의 기능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도지를 이끌면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연방정부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머스크의 세계관이 큰 문제로 지목받게 됐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에즈라 클라인이 지적한 것처럼 권력자가 법을 어겼을 때 이를 바로잡는 데 걸리는 시간과 사회적인 노력 또 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곧 권력이므로 재벌, 머스크 같은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 CEO도 권력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은 거칠게 극소수의 가진 자와 대다수 갖지 못한 자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저나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왜 법을 지키나요? 선량한 시민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답하고 싶겠지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교통법규 어겼다가 경찰한테 적발되면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 하고 세금 제대로 안 냈다가 국세청에서 감사라도 받아서 여기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마찬가지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의 세계는 좀 다르다고 해요. 이 부분은 머스크와 트럼프가 특히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웠을 거로 보이는 지점이기도 한데 가진 자들은 법을 어기고도 얼마든지 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노조를 상대로 이런 전략을 자주 쓰는데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법의 허점을 탈탈 털어 소송을 질질 끄는 사이 상대방이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비싼 회계법인을 고용해 탈세에 가까운 세금 신고를 해놓고는 이를 절세로 포장하는 것도 미국 부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아예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은 다 멍청한 놈들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거는 관습이나 규범은 말할 것도 없고 법마저도 머스크의 고려사항에 조금도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머스크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을 벌려놓고 법을 들먹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으면 법을 두고 다투기 전에 그 세력을 제거해버립니다. 사업가 머스크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역으로 소송을 걸어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려 상대방을 파산시키는 방법을 자주 썼고, 이제는 트럼프라는 궁극적인 권력자를 뒷배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전략을 트럼프도 평생 써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 CBS나 메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벌여 합의를 봤는데, CBS나 메타가 사실 뚜렷하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지면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해 적잖은 돈을 물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서슬퍼런 법이 있으니 일론 머스크도 함부로 어떻게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순진하다 못해 머스크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입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한 만큼 헌법을 어기면 그 자체로 탄핵하고 처벌할 근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긴 시간과 품이 들어 지난번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요. 그런데 머스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머스크가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를 견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책임 소재를 따지고 들어오면 골치 아파질 일일수록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즈라 클라인이 특히 의아해하는 건 일론 머스크의 정치 성향이 어쩌다 180도 바뀌었냐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리콘밸리 출신 창업가, 자본가이자 정치와 권력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있죠. 근데 이 틸은 사실 정치적 성향만 놓고 보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극우에 가까웠습니다. 정부는 무조건 나쁘고 모든 일에서 최대한 손을 떼는 게 정답이라는 주장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런데 머스크는 좀 다릅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오히려 정권의 이제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이 일치하는 분야에서 사업을 했고, 정부 규제를 잘 버텨냈으며, 버텨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오히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과 대출 지급 보증 등 사실상 정부 지원 덕분에 테슬라가 위기를 몇 차례 넘기기도 했을 만큼 정부와 상부상조하는 사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을 지지했고, 특히 기후변화 대책 전도사를 자처했던 사람이 바로 머스크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질적인 권한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분야 명사들을 모아서 조언을 듣는 어드바이저리 보드를 꾸렸어요. 여기에도 머스크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랑은 일 못하겠네 하고 뛰쳐나온 계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기로 한 그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스위셔는 머스크와 문자를 자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사이가 많이 틀어졌을 테지만요. 머스크는 트럼프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자기가 가서 트럼프의 생각을 바꿔놓겠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굳게 믿었다가 크게 실망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일론 머스크가 어쩌다 왜 바뀌었을까요? 변화의 계기로 꼽는 장면이 세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팬데믹 때 캘리포니아주 방역당국의 공장 폐쇄, 가동 중지 명령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요. 둘째는 성전환 치료를 받은 딸에 대한 분노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셋째,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산업을 논하면서 의도적으로 테슬라를 빼놓고 머스크를 투명인간 취급한 데서 받은 깊은 모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두고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정말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방역을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내가 논문들 죄다 읽어봤는데 기껏해야 뭐 몇천 명 죽을 이깟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공장을 강제로 닫으라고 그래? 감히 정부 따위가? 이런 모드였다고 해요. 사실 미국에서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만 명이 넘으니까 머스크가 결국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머스크의 이 비디오 게임 속 영웅 플레이어 멘탈리티가 여기서도 여과 없이 곧장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짐작도 못하는 것들이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렇게 된 거죠.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이듬해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번 기가팩토리를 비롯한 생산, 연구시설도 전부 다 다른 데 짓거나 아예 옮기는 등 캘리포니아에서 투자를 철회합니다. 주 정부에 대한 안갚음은 이제 그 정도로 끝났지만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부와 또 그 정부의 귀에 대고 줄기차게 소원서리를 넣어 방역정책 공장에 적용해라, 뭐 코로나 지원금 회사가 같이 부담하게 하라고 닥달하는 노동자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는 원래도 뭐 실리콘밸리 사람들한테 있는 만큼은 머스크 안에도 있었겠지만 특히 이 코로나19 때부터 머스크의 뇌리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혔다고 스위셔는 분석합니다. 앞서 정부와 잘 지내며 어려울 때 도움도 받고 뭐 선거 때는 많지는 않아도 적당한 수준으로 후원금도 내고 하던 시절의 일론 머스크는 이제 죽고 없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뭐 당연히 대부분 민주당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역시 크긴 했겠지만 그 분노는 당적을 떠나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는 모든 정부 기관과 노조를 향하게 됩니다. 성전환 치료를 받은 딸을 둘러싼 논란도 머스크의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스위셔는 말합니다. 이에 대해선 사실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해 9월쯤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머스크에 관한 칼럼을 쓰다가 NBC에서 머스크의 딸 비비안 제나 윌슨 씨를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뒤 보수 성향 심리학자죠. 또 방송인인 조던 피터슨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자기가 보수 정치에 투신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성전환 치료를 받은 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실제로 한 말 중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너무 많아서 이를 뭐 다 옮기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일 정도인데 불과 몇 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동성애자 혐오 정서가 팽배하다는 걸 걱정하던 사람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성소수자의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 뭐 머스크의 감정이 어땠을지를 제가 쉽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방송에서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내 아들은 죽었다. 나는 그런 치료, 성전환 치료를 말하겠죠. 그런 치료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완전히 속아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서류에 서명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정신을 뜻하는 woke-minded 바이러스가 내 아들을 죽였다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창하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좌파들의 무책임한 말들이 지긋지긋하다. 정말 잘못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의 딸 비비안 제나 윌슨 씨가 NBC와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윌슨 씨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머스크의 아들이었는데 성전환 치료를 받고 이제 여성이 된 사람이죠. 윌슨 씨는 앞서 18살이 되던 해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면서 머스크라는 이름을 자기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밝혀서 주목받은 적이 있는데 16살 때 성전환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동의를 받고자 생물학적 아버지인 일론 머스크와 만난 뒤 사실상 연을 끊었다고 밝혔고 성전환 치료 동의서에 속아서 서명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은 순 거짓말이라며 자신이 설득했고 약관을 적어도 2차례 꼼꼼히 읽은 뒤에 서명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스러운 특징이 있었던 자기를 향해 수시로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며 학대했다고 폭로했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 일론 머스크에게서 부정,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윌슨 씨는 또 나는 이제 20살 성인이다. 내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면서 어려서도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은커녕 육아 자체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학대만 일삼던 사람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만 앞세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 삼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잘했냐,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건 제 역량 밖의 일일 텐데요. 그러나 확실한 건 성전환 치료를 받은 딸이 머스크의 진보 진영을 향한 어떤 혐오를 키웠고 최소한 혐오 서사에 꼭 들어맞는 어떤 맥락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나도 성 정체성을 흐리는 좌파들의 꼬임에 빠져 아들을 잃었으니 그놈의 DEI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세 번째 결정적인 균열은 2021년 8월 초 백악관에서 있었던 어쩌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행사에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전기차 생산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하며 전기차 정상회담 EV 서밋이란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프랑스의 시트로엥, 푸조 등이 합병된 PSA 그룹이 다시 다 합쳐진 회사죠. 이 세 회사의 CEO만 불렀습니다. 전기차 정상회담에 테슬라와 머스크를 빼놓은 건 누가 봐도 이상했죠. 머스크는 당시 트윗에 Yeah, seems odd that Tesla wasn't invited 이렇게 짧게만 글을 썼지만 실제로는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머스크의 영린을 건드린 일이었는데 전기차를 얘기하면서 나를 이런 식으로 물먹여? 니들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아마 밤새 이를 갈았을 겁니다. 11월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제가 더밀크,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매체 있죠. 더밀크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더밀크의 손재건 대표님이 하신 그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역시 사람을 삐지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카라 스위셔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 스티브 리셰티한테 자기가 여러 번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오, 야, 너네 지금 큰 실수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업적 기린다면서 그 자리에 대놓고 머스크만 쏙 빼면 어떡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했다고 해요. 리셰티랑 아마 스위셔가 잘 아는 사이인가 보죠.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데 미국 역사상 가장 노조 친화적인 행정부를 표방했고 실제로 그날 그 전기차 정상회담 이 서밋에도 전미 자동차 노조를 참석시켰어요. 그런데 전미 자동차 노조는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 있는 그 테슬라 공장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등 이제 일론 머스크와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당연히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건데, 해명이 그랬다는 건데, 스위셔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이건 진짜 머스크를 대놓고 모욕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위키드, 영화 위키드 있잖아요. 그 시사회에 갔다가 미국 대선 끝나고죠. 리셰티를 만났다고 해요. 근데 리셰티가 자기더러 카라 당신 말이 맞았어요. 머스크가 진짜 단단히 그때 화가 났었나 봐요. 하하하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미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은 참패를 하고 난 뒤였죠. 왜 영어 표현 중에 don't take it personal 이란 표현 있잖아요. 어떤 비판이나 지적을 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 정도가 될 텐데,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은 우리 행정부가 노동조합을 워낙 중시하는 거 다 아니까 머스크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를 완전히 take it totally personal 해서 트럼프의 당선보다도 어쩌면 민주당의 참패를 위해 4천억 원 넘는 돈을 기꺼이 써버립니다. 이 위의 세 가지 계기는 사실 언론에서 여러 번 다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즈라 클라인과 카라 스위셔는 이어 머스크의 진화와 변화에서 트위터가 끼친 영향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좀 재밌었는데, 에즈라 클라인은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이제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이제 오래전에 머스크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상평을 표현하더라고요. He was the smartest 15-year-old boy in the world. 그러니까 머스크가 들으면 아마 엄청 기분 나빠할 것 같은 말이긴 한데, 아직 여물지 않았다고 할까요? 톡톡 튀고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 보여도 정작 깊이는 없고 잡다한 지식들을 잘 엮지는 못하는, 그래서 그냥 오 우쭈쭈 하고 말 정도의 좀 애송이 같았다, 이런 느낌의 인상평이었습니다.
스위셔도 에즈라 클라인의 이 말에 동의하면서 원래 뭐에 하나에 꽂히면 정말 끝장을 보는 머스크의 성격이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발동돼 중독에 가까운 집착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합니다. 머스크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허슬 폰이라고 하죠. 예, 허슬 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거기에 이제 포르노 할 때 그 폰을 붙이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은 일 중독을 오히려 과도하게 뭐 미화하고 예찬하는 것 정도가 될 텐데, 트위터를 할 때도 여기에 꽂혀서 아주 오만 시간을 이 땡 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트위터를 안 해서 이 뉘앙스를 잘 옮긴 번역일지 모르겠는데, 시덥잖은 밈들 이나 리트윗하고 히히덕거리고 멘션받고 싸우고 또 조리돌림하고 뭐 같이 웃고 떠들고 뭐 이런 데다가 시간을 또 엄청 쏟아붓습니다. 이 허슬폰의 뭐 일종, 왜 work hard, play hard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테슬라 주가의 뭐 부침에 따라 세계에서 제일 부자, 부호 1위가 됐다가 뭐 2위, 3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1위 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와, 일론 머스크 진짜 짱이다, 이제 추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비디오 게임 메인 플레이어의 영웅 심리를 충족해주는 일종의 마르지 않는 도파민 공급처, 그 셈이 머스크에겐 트위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특히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공인의 어떤 면을 좋아할까요? 바로 이 제뉴인한 거, 진실한 거, 억지로 꾸미지 않은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카라 스위셔가 2019년에 이 제뉴인한 매력이 인상적인 공인이 누가 있을까? 그 대표 주자로 AOC와 트럼프를 꼽은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쓴 적이 있다고 해요. 둘 다 호호가 분명히 갈리는 이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중들은 이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걸 억지로 꾸며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습니다. 머스크를 향한 호호는 분명히 아주 극명하게 갈리지만 그럴지언정 머스크한테는 가식이 없습니다. 머스크가 언젠가 SNL에 출연해서 나는 아시다시피 테라포밍을 해서 인류를 화성에 보낼 궁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남들이 의뢰하는 것들을 하겠지, 남들처럼 평범하게 생각하겠지 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털털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진솔하게 뭐 말하는 모습에서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머스크는 여기다가 또 주목받는 걸 매우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셜미디어를 잘하는 기존의 인플루언서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과 접근법으로 새로운 인플루언서 캐릭터를 정립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호가 갈리긴 하지만 이 요즘 같은 시대에 빠도 많고 까도 많은 편이 아무런 주목도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엄청난 부와 성공을 소셜미디어에서 자기 언어로 솔직히 내뿜으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하이라이트를 독차지하게 된 거죠. 관심을 받고 밈코인 한번 확 뛰었다가 또 나락으로 보내놓고는 그냥 할 일 없어,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말고, 돈 많으면 뭐 그런 거 누가 못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머스크만한 부자 중에 이렇게 소셜미디어 상에서 큰 관심을 끌고 이슈를 몰고 다닌 사람은 없습니다. 저커버그가 뭐 잠깐이지만 머스크를 따라하려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결같이 왜 저래, 뭐 요런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뭐 시쳇말로 하면 진짜 똘끼가 있는 사람이고, 그걸 활용하기에 트위터라는 매체, 이 공간은 정말 최적의 훌륭한 도구가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사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0티어, 톱티어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이렇게 된 게 이 행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테슬라나 스페이스X로 거둔 엄청난 성공은, 사업적 성공은 머스크를 빅테크 기업의 대표주자, 실리콘밸리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줬지만 그 타이틀은 어디까지나 1티어 기업가 갑부들, 저커버그, 베조스, 순다 피차이, 아니면 샘 알트만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선상까지만 올려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버리고 공론장을 자기 입맛에 맞게 뒤틀어버린 다음 스스로 유일무이한 궁극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니까 1티어에 있던 그 동급 누구도 받은 적 없던 수준의 관심이 머스크한테 쏠립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요즘 아마도 세상 모두가 자기 발 밑에 있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이제 허슬폰의 대표주자답게 원래 뭐 약물의 힘을 빌려서 잠도 안 자고 뭔가에 빠져서 뭐 며칠 밤을 새우고 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설레서 잠이 잘 안 올지도 몰라요. 아무튼 대중의 인기, 뭐 세간의 관심, 조회수가 이제 절대적인 지표가 되는 관심 경제가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고 할 수 있는데, 관심 경제의 챔피언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에서까지 아는 척을 하는 데서 돌팔이 메시아의 싹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인류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자 수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그가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일 순 없죠. 그런데 그가 거의 신격화된 트위터라는 공간에서는 그에게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발언권이 주어지고, 관심을 좋아하는 머스크는 또 이 마이크를 손에서 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머스크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 오늘 처음 들어본 주제에 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팬덤은 팩트 체킹이 필요한 분야의 발언마저도 다 묻어버립니다.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발언권을 빼앗기고 음소거됩니다. 머스크나 트럼프식 논리, 즉 전문가란 놈들이 뭐 알긴 뭘 알아, 실패하고 부패한 엘리트들이지 뭐 라는 식의 조롱이 실은 더 주목받고 알려져야 할 과학적 사실을 덮어버립니다. 이 지점, 이쯤 되면 과학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대중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경제, 이 어텐션 이코노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관심 경제가 원래 그렇게 짜여 있기도 했지만 또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에서 지적했듯 개인 차원에서는 아무리 진실을 파악하고 추구하는 게 많은 품이 들기 때문에 이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전문가와 과학자, 사실과 거짓을 구분해 보도하는 언론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가 버리면 돌팔이 메시아들만 남고 그런 사람들만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세상에서 블랙홀처럼 전문가와 과학자의 권위를 빨아들이고 궁극의 돌팔이 메시아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머스크는 원래 에즈라 클라인의 인상평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15살 소년 같은 구석이 있는, 엉뚱하고 기발하고 놀라울 만큼 창의적일 때도 있고 또 터무니없이 무모할 때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통념에 대해서 그거 정말 맞아?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방식, 우리가 믿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지? 혹시 이런 쪽으로는 생각해 봤어? 뭐 라면서 화두를 던지죠. 많은 경우 본인이 진짜로 궁금해서 찾아보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답을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정말로 out of the box thinking이라고 하죠. 그 상자 밖에서 정말 창의적이고 기발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또 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던 것들을 현실에서 풀어낸,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했을 테고요.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스위셔의 말에 따르면요, 머스크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최고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과 특징에 소셜미디어라는 특수한 환경을 포개면 문제가 생깁니다. 스위셔는 뉴욕타임스 테크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케빈 루즈의 설명을 빌려서 이 소셜미디어의 토끼굴, 래빗홀에 일론 머스크가 빠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유발 하라리의 통찰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복잡하고 힘들다, 품도 많이 든다, 그래서 사실의 공백을 그럴듯한 주장으로 대충 채워버리는 게 더 편리한 선택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관심 경제에서는 그럴듯한 주장을 인플루언서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 프라임타임을 일론 머스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CEO로서 일론 머스크가 음모론에 집착하는 거는 테슬라 주주라면은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해야 할 일일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도 사실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머스크는 테슬라 CEO가 아니죠. 사실상 대통령을 능가하는 왕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르는 인플루언서 머스크입니다. 그런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토끼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기차에 관한 엔지니어로서의 통찰이나 혁신적인 공정에 관한 기발한 제안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관해 러시아가 만들어낸 프로파간다, 또 백신회의론자들의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소셜미디어의 토끼굴에서는 버젓이 사실로 둔갑해 있고, 이게 일론 머스크를 거쳐 재확산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는 디스토피아에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지구가 평평하냐 둥그냐를 둘러싸고 양측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세상까지 퇴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머스크가 심취해 있는 주장 중 하나가 백인 남성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것과 사회를 다시 순수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일종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류의, 사실 말하기 조심스러운 인종차별 색채가 노골적으로 묻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커티스 야빈 같은 이 구구 이론과의 replacement theory인데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가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또 마침 커티스 야빈에 관해선 조만간 따로 에피소드를 한 편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그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데이비드 섹스, 이 데이비드 섹스는 실리콘밸리의 또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기술자문위원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AI 짜르, 크립토 짜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조 중 하나가 지금의 엘리트,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burn down, 진짜 부숴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싹 다 바꿔버려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싹 다에 민주주의 제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정부가 방역 운운하며 공장 문을 닫으라 그래? 노동시간 지켜야 한다며 기업에 범칙금을 물려? 그런 정부는 없는 게 나아. 아니, 내가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와 빅테크, 이 업계의 신흥 부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게 카라 스위셔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규제 철폐를 외치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원하는 건 훨씬 더 근본적인 제도 자체의 붕괴라고 카라 스위셔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싹 다 갈아엎자는 주장이 현실이 팍팍하고 힘든 서민들한테는 잘 먹힐 수가 있죠. 그런 주장을 머스크처럼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제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한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여기서 이 두 세계가 만납니다. 지금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19세기 도금 시대, 길디드 에이지라고 하죠. 불평등이 극도에 달했던 그때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부자들이 삶이 팍팍한 대중을 향해 쉽고 그럴듯한 자극적인 설명을 던지는 겁니다. DEI가 문제다. 능력 없는 여성이 문제다. 일도 안 하면서 똑같은 대우만 받으려는 귀족 노조가 문제다. 외국인, 불법 이민자가 문제다. 라고 비난의 대상을 끊임없이 옮겨가면서요.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스위셔는 돈이 목적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어차피 돈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자들인 만큼 돈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건 돈을 통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권력,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컨트롤, 누구도 내 결정에 간섭할 수 없이 절차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본인을 위해 또 트럼프에게 그 권력을 선사해주면서 본인도 같이 이를 누릴 수 있는 기막힌 공생관계를 설계한 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머스크는 지난 선거에서 돈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쓴 셈이 됩니다. 2억 9천만 달러, 4,150억 원을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 썼지만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자본가도 이만한 정치 권력을 손에 넣은 적이 있었나 싶을 만한 권력을 매일같이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각 부처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하원 의장에 심지어 대통령까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의 왕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른 자본가는 제 기억엔 없었습니다. 사실 스위셔는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머스크가 선거에 이만한 돈을 쓴 거는 자기 생각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돈 낭비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미국의 제도를 하나의 집에 비유하자면 그 석가래와 주춧돌을 하나둘씩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채워넣고 있는데도 이를 누구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걸 보면 머스크의 투자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4천억 원이 머스크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도 하고요.
궁극의 컨트롤을 손에 넣어 정말 전지전능한 브루스 올마이티에 가까워지면 머스크는 과연 뭘 하고 싶어 할까요? 스위셔는 이에 대해선 훌륭한 사람들, 즉 머스크에겐 백인 남성이죠. 훌륭한 사람들이 역차별받고 주변부로 밀려나고 대체되는 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어떤 사명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독일 총선에서 나치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대한당을 대놓고 지지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테라포밍이니 우주 개발이니 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거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사실 머스크가 그리는 이상적인 인류는 백인 남성에 국한돼 있다고 스위셔는 지적합니다. 자, 오늘은 원래부터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는 정부가 탐탁치 않던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혁신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의 앙심을 품게 되고 트위터를 사들여 궁극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관심경제의 제다입급 마스터가 되면서 트럼프와 손을 잡아 2025년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머스크의 영향력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실감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만 해도 독일 대한당이 총선에서 20%라는 2차 대전 이후 극우 정당으로는 최대 지지를 받으며,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나치에 관한 역사는 틀렸다, 대안적 사실, 얼터너티브 팩트가 있다는 말을 떳떳이 할 수 있는 세상의 도래를 알렸습니다. 머스크는 또 300만 명 가까운 연방 공무원에게 이번 주에 뭐 했는지 간추려서 나한테 보고하라는 이메일을 토요일에 떡하니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업을 적대적 인수한 다음 해체하듯 정치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거 정말 그렇게 하네? 해도 되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입을 닫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머스크가 말한 대로 다 잘라내버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될 텐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트럼프와 머스크가 언제까지 공생관계를 이어갈 것이냐에 답을 내려야 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둘이 서로 멀어지거나 갈라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손에 피 안 묻히면서 정적들을 전방위적으로 제거하고 있고, 머스크는 규제 당국의 손발을 잘라내며 자신이 얻는 사업적 이득이 한 줌 푼돈으로 보일 만큼 그냥 세상을 테라포밍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장치도 다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고요. 행정부는 온통 마가 충성파로 가득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성 언론은 물론 트럼프와 머스크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보를 규탄하고 있지만, 관심경제 시대의 0티어, 톱티어 인플루언서 머스크가 만든 평행우주에서는 트럼프를 향한 용비어 청가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음 중간선거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내년 봄 정도까지는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가 갈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머스크는 재력과 무한정 확대 재생산되는 성공 스토리가 힘의 원천인 반면, 트럼프의 힘의 원천은 그래도 어쨌든 유권자들이 보낸 표에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다음번 중간선거를 자신한테 유리한 룰을 갖춰놓고 그런 환경을 조성한 채로 치르고 싶어 할 겁니다. 지난 선거가 나 도널드 트럼프에게 영원한 권력을 허락해준 마지막 선거였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머스크가 아무리 제도를 파괴해도 다음번 선거는 치러질 테고, 여기서 승리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정부 효율부의 점령군 같은 태도에서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앞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정상회담에서 자기를 왕따시켰을 때 머스크가 분노했던 그때 머스크의 심경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어차피 공무원들, 노동조합원들은 죄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별 영향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머스크와 트럼프가 자기한테 표를 준 사람들의 삶에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정책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 효과를 만약 일반 대중이 이제 느끼게 된다면 마가는 꽤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관세가 그렇죠.
관세로 물가가 오른다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겐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될 수도 있죠. 또 대대적인 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하원에서 그 예산안을 냈죠. 대대적인 감세와 그 지출 삭감을 포함한.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뭐야, 민주당 정부 때도 정말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찍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돼도 별 효과가 없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어쩌면 트럼프와 머스크가 갈라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는 항상 그 초청 게스트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청취자들에게 책 3권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인데요. 카라 스위셔는 아직 누가 쓰고 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 회고록을 쓰고 있다. 내가 그 초고를 읽어봤는데 진짜 출판되면 다들 꼭 읽어보셔야 한다 고 말을 했고, 그렇게 이제 어떤 책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첫 번째 책을 소개를 했고, 두 번째는 다니엘 메이슨의 노스우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도 읽은, 자주 그래도 인용하는 티모시 스나이더, 그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의 On Tyranny, 폭정이었습니다. 이 책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오늘 얘기 중에도 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라 라는 그 personal, don't take it personal, 그 얘기도 했고, 머스크가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꼈는지, 그래서 진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했던 그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욕과 그로 인한 분노라는 기제가 세상에, 특히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잠들기 전에 한두 페이지씩 읽고 자는 책이 이제 있어요. 이게 영어 원서라서 진도를 빨리빨리 못 빼고 있는데 아마도 번역본이 나오면 그래서 그때 번역본을 사서 읽는 편이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소개를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UC 버클리 사회학과에 있는 알리 러셀 혹실드 교수님이 쓰신 스톨른 프라이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켄터키주 파이크 카운티의 그 파이크빌이라는 도시, 여기가 포함된 이 지역구가, 켄터키 5번 지역구가 미국 하원 의석 435석, 그러니까 435개 지역구 가운데 두 번째로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구고, 러스트벨트의 전형과도 같은 그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에 있는 그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 혹실드 교수님이 7년인가 8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쓴 책입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러스트벨트 지역들이 그랬듯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지역으로 바뀐 곳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곳이라서, 그래서 소위 이 사람들을 향한 인터뷰가 트럼프 컨트리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책이고, 또 사실 작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이제 강연을 오셨을 때 가서 제가 그 책에 사인도 받아서 이제 펜심까지 풀로 충전을 해서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사람들이 이 제목처럼 어쩌다 자부심을 빼앗겼는가, 누가 이 자부심을 빼앗아 갔는가, 아니면 뭐 누구에게 빼앗겼다고 믿도록 세상이 이들을 부추겼는가를 잠들기 전마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분노를 바이든과 민주당을 향해 쏟아내도록 트럼프가 이제 캠페인을 잘 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들이 그렇다면 빼앗긴 자부심, 자존심을 되찾아 줄지, 아니면 또 한 번 속았다고 느끼게 할지, 요게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아메리카노를 하면서 언젠가 이 얘기도 꼭 해볼게요 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이제 남발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제가 올해 꼭 다 읽고 나면은 서평을 팟캐스트로 또는 아니면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글로라도 공유하고 싶은 책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말에 작업을 해서 월요일에 올려드리고 주중에는 아침엔 아메리카노를
또 이제 올려드릴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정말 길어져서 일주일 동안 뭐 아침엔 아메리카노를 본의 아니게 이제 통으로 쉬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아메리카노 2020 스타일 같기도 해서 뭐 저는 한편으로 편하고 좋기도 한데, 반대로 또 유혜영 교수님 없이, 짝꿍 없이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지금 들리시겠지만 목소리가 많이 상해버렸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궁금하실 때마다 오늘의 에피소드가 뭐 약간 백과사전처럼 다시 언제든 들어보고 찾아보는 그런 에피소드가, 그런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1시간 넘게 혼자 떠든 저도 수고했고,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아메리카노 청취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메리카노는 여기까지입니다.